안녕하십니까, 주돈입니다. 3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안 했거든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확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하고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샤이 코로나? 그래가지고 증상이 있어도 겉에 드러내지 않고 검사도 안 받는,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졌다 사람들이.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제가 도덕적 뭐 정의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돈만 벌면 장땡이다. 항상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돈 버는 게 장땡이다. 주식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벌면 장땡이다. 뭐 코스터란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은 과거에 인버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쥐어 짜가지고 버는 돈이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방 베팅 인버스에는 투자를 안 한다, 그런 글귀가 책에 있었어요. 저는 코스터라니처럼 돈을 많이 벌질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정의, 우리가 아는 도덕, 지금 이 시국에 적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음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아니고, 이거죠. 제가 좀 끙끙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무 의미 없다. 그죠? 여기 뭐 숫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지러워. 이걸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만 있으면 되는데, 숫자까지 나와가지고. 정확한 숫자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갇혔다. 보면, 여기 갇혔다. 그리고요, 차트를 유심히 보면, 나스닥이고, 무슨 뭐, 항생이고, 뭐, 딱스고, 우리나라. 차트들이 딱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박스권에 갇혔다는 거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판이 되는 거죠. 특히 레버리지나 고퍼스를 투자하는 우리로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스권에 갇혔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 라인이든지 이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조만간에 이거를 뚫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승을 못했는데, 다른, 차트들, 다른 주식들, 뭐, 나스닥이라든지 항생, 닥스, 다른 많은, 창문이 울렸네요. 다른 많은 차트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박스권에 가졌다는 거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제 내피셜이고, 아직까지는 지표상이라든지 뉴스상으로는 또 이렇게 뭐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 이런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정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 뚫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다? 고버스의 몰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굳이 레버리지를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뭐 여기죠? 여기 떨어진다고 해서 손실이 얼마나 하겠어요? 예? 뭐한 2, 3%? 뭐 버텨볼만 합니다. 그 정도는. 저는요, 참고로 레버리지나 고퍼스 투자할 때 무슨 뭐 우리는 이건 레버리지잖아요. 곱하기 2. 그죠? 무슨 뭐 1%, 2% 굉장히 중요하죠. 월 단위로는 저는 한 3%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왕 투자하는 거 한 10%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항상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요새는 안 했는데, 저도 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길고, 예전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손실은 불가피하다.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된다. 수익보다 손실이 크면 나는 망한다. 원금에 손실이 가면 주식은 접어야 된다. 이런 투자 그 소신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그런 거 말씀을 잘 안 드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사실 제가 3%보다 유튜브 방송을 먼저 시작했고, 3%가 팟캐스트 할 때, 그때 주요 청취자였다는 거. 3%는 여의도에 가게도 내고 참 많이 커졌어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보면요. 쉽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박스권이 갇힌 것 같죠? 어떤 박스권이냐? 그냥 넓게 봐가지고, 저점, 고점. 그죠? 이 박스권에 갇힌 느낌? 그죠?
그러면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걸 뚫고 나갈까요? 지금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기에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마저 뚫고 나간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그 에너지가 돈이 쭉쭉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돈은 계속 빨려 나오는 상황이고 과연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축통화로서의 힘을 쓰지를 못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글쎄요. 만약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밀리겠죠. 왜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박스권에 갇힌 느낌. 여러분들도 요거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S&P 500, 그죠? 이상하게 박스권에 갇힌 느낌.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나갈까요? 뚫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만약 뚫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고 고퍼스를 사면 안 되죠. 왜?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이런 차트를 보고 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니까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표라든지 이정표 이런 거에 민감해지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다 써놨어요. 항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써놨습니다. 추세 투자를 하려면 정보에서 멀어지고 개별 투자를 하려면 정보에서 더 멀어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니케이죠? 니케이 지수 이런 게 생기네요. 니케이 지수도 이상 박스에 갇힌 느낌이 들죠? 그죠? 박스에 갇힌 느낌. 그러면 이게 이게 네모야. 여기를 뚫고 나갈까요? 이렇게 그죠? 이상하게 박스에 갇힌 느낌. 이렇게 한번 박스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같은 시기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기 그렇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박스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겠죠.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떤 쪽으로든지 방향이 나오면서 크게 터져 나가겠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갇힌 느낌. 이제부터는 돈 벌기 힘들다. 그죠? 항생도 희한하게 박스에 갇힌 느낌. 그죠? 요것만 한번,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그리고 우리는 뉴스에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디어는 세간의 이목, 사람들의 그 어떠한 말들, 얘기들. 지금,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난리랍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도 난리죠. 디젤 차가 안 팔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은요. 그 정도의 디젤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화물차들은 다 디젤이에요. 화물차의 주요 용도는 운송. 그 물가에 연동이 된다. 여러분들 예전에 디젤 파동이 한번 난 적 있어요. 그거 구글링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희한하게 박스. 그죠? 박스. 독일 희한하게 박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점점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갑자기 물가 안정화되고 전쟁 끝나고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죠? 희한해요. 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에요. 여기 이것도 제가 이 캡처를 해놓은 이유가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죠? 1150원까지 1150원 금방까지 갔었는데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누른 이유가 뭘까요? 누가 눌렀을까요? 1150원에서 1110원까지 40원이 개파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개파락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했을까요? 진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떨어졌을까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외환 당국의 어떠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개입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한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박스권을 형성해가지고 쭉 나가지 못하고 계속 치고 올라간다? 30원대 뚫었다? 위험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를 다 투입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것도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한번 쓰려고 그렇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달러
달러는요, 과거 기 있죠? 과거. IMF. IMF. IMF 때 이거 환율 방어한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다 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 터졌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환율 방어하는 데다가 올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풀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1,500원이 되고 1,700원. 그래서 2,5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주식은 박살 나겠죠. 기업 박살 나고. 예.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과연 막을 수가 있나?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 음.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하다. 환율 얘기는 끝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 얘기인데, 이게 희한하게, 금리를 0.25 정도 올렸으면 좀 횡보라도 하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진짜 3.0까지 올라가 있어요. 3까지. 지금 2.5 터치하고 내려온 거죠? 2.5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2.48.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이 상승세가 어떠한 추세 하락이 아니죠. 그죠? 뭐 이거는 라인 그리고 이런 게 없는데 만약 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벌써 뚫고 나가죠. 한참 올라갔죠. 네. 그러면 만약 2.5에서 방어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건 뭔가요? 왜 올라갈까 얘는? 그죠? 얘 왜 올라가나요? 알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 사실 안 좋잖아요. 무섭잖아요. 기름값. 그죠? 기름값도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그러면 기름값이 이렇게 박스가 갇히나요? 오늘 박스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갇힐까요? 만약 이거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의 신호고 인플레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장이 나스닥이라든지 딱스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반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원자재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 가공해서 파는 게 주요 그 수출국, 우리나라의 30% 이상의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게 부동산에서 터졌더라고요. 그게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도 이 지금 경제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그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좀 해볼게요. 정확한 정보들을 얘기를 안 해요. 과거에 진짜 정확한 정보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 좋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확한 내용일 수 있겠다. 이 사람은요 어떠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보가 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해요. 어느 한 군데 매체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른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느 매체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 매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유력 일간지 유력 주간지 유력 방송사인지 그리고 가장 끝에까지 가서는 기자가 누구인지도 한번 봅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크로스 체크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이런 장에서 장이 안 좋다,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데려다가 방송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구독자들 많은 유튜버들이 종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또 우리 개미분들은 그런데 현혹을 많이 되죠.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 욕심보다는 경제 공부가 먼저인데 경제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 공부를 해도 돈을 못 법니다. 대충 알아야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알면 돈을 진짜 못 벌더라. 환율 그죠? 1225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수 비슷비슷하고 2년물 쭉 올라가고 10년물 쭉 올라가고 와 엄청나죠? 이게 0.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보다 더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요 국채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알아요. 예전에 몇 번이고 일드 커브 역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게 쉽게 해가지고 얘가 더 높은 거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 그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한두 번씩. 그때 망한다 그러다가 한번 2019년도인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푹 빠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크게 조정이 와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한번 당했다.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장주라든지 IT,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득세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도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세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 좀 글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귀찮네.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었잖아요. 연준에서. 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냐? 회사가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죠. 이 회사들 때문에 크게 한 방 먹는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크게 어떠한 그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좀비 기업들부터 작살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다 작살이 나고 나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픈 19년도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그때 진짜 많은 좀비 기업들이 망했어요. 부실 기업들, 빚 많이 있는 기업들, 대우 그룹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했죠. 대우 그룹. 그때 당시 26조, 뭐 실질적으로는 70조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대우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랬다. 그리고 중국 변변치 않다. 아까 차트에서 봤죠? 변변치 않다. 박스에 갇힌 것 같다. 호주라든지 뭐 이제 이런 나라들 그 원자재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들은 강세죠. 니케이 환율 좋고 돈 풀고. 근데 뭐 니케이가 지금 이 엔화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를 떼야 되는데 그죠? 엔화가 어디 있을까요? 엔화가 강세를 떼야 되는데 엔화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지표는 점점 좋아져요. 진짜 좋아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꼬꾸라질 때는 한 번에 꼬꾸라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 무슨 뭐 석유가 나오나요? 가스 나오나? 그런 것 좀 나오나? 저 태평양 쪽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을 게 없는 나라인데 일본이 좀 운이 좋은 나라예요. 일본이 유일하게 운이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진짜 예전에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강제 합병을 해가지고 뭐 그 30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만 운이 좋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이 하나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죠. 터키 요 유심히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터키 리라. 지금 스리랑카 한번 작살이 났다가 일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작살나는 게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가장 그 규모가 큰 게 이제 터키라고 알고 있어요. 터키 한번 터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텨요. 터키 경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한번 터질 것 같아요. 터지면 터키에서 터진다. 다 그렇죠. 뭐 반도체 뭐 유럽도 그냥 올 거였다. 뭐 애플 어쩌고. 그죠? 비트코인 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요거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은 이건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51선. 요 51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51선. 왜냐? 요 비트코인은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의 이게 어떠한 지표라든지 생명처럼 여기는 라인이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21선, 25일선, 그 다음에 61선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5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5,400만 원이면요. 51선 분명히 뚫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근데 저는 투자 안 해요. 왜냐?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요거 투자하는 사람들만 알 정도예요. 제가 모를 정도여야지 이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건 뭐다? 은밀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이 이점은, 강점은, 비트코인의 강점은 은밀함. 어, 음지에서 움직이는 돈.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왔다. 햇빛을 너무 많이 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봐야지만, 주돈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돈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요. 일본 지진, 요거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24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사진 하나 캡처를 한 게 있죠. 뿅뿅뿅 나오세요. 어. 여기서 또 지진이 났어요. 자, 요거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지진이 많이 나요. 왜 지진 났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서 지진 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밑에.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 원전이 여기 있겠죠, 여기. 원전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지진이 났다. 그리고 또 한 번 지진이 어디서 났냐면 여기 멀리 해가지고 요마치에서 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하냐면 요 근래 또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뭐죠? 불의 고리, 환태평양, 모시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 불의 고리라 그래가지고 지진이 많이 나는 자리다. 그죠? 한 번 더 여기 때려버리면 어떨까요? 여기 한 번 더 때리면. 지금 멜다운 돼가지고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물 넣고 그거 빼내가지고 오염수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데 여기 오염수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대 지금. 요거 좀 바닥에다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 못 버리고 있는데 여기 한 번 또 때렸어. 막 지진이 그냥 뭐뽕 해가지고 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비절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진을 계속 추적을 한다. 근데 의미는 없다.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제가 25일부터 이제 25일 뉴스부터 보면 돼요. 25일부터 이제 뉴스를 안 했기 때문에 디젤 대란 그죠? 디젤 대란 가능성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사상 최초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앞서. 우리 트럭들은 다 디젤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멘 반군 후티가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이 그 드론 공격해가지고 폭발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예멘 반군 후티. 후티. 이름이 좀 거시기하네요. 후티라. 후드티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3일간 중단하겠다. 사우디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멘에다가 공습을 했대요. 그죠? 이거겠죠? 사우디가 주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멘 공습을 했다. 이거를 중단하고 철수한다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의 압력? 미국의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일단은 유가는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유 시장에서는 그런 그 지표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기사가 있다. 23일 날, 요건 아니죠. 신혼국 요건 아니고, 25일 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군포로를 맞교환했다고 25일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방송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깔까요? 이 나쁜 사람들. 여기 보시면요. 독일 DPA 통신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CNN 이런 데서 독일 정부가 지원한 구속병이 25일 날 우크라이나 도착했다. 지원된 무기는 스트렐라 유형의 대공 미사일 1,500개하고 MG3 기관총 100정, 소형 무기 탄약 800만 발 정도가 포함됐다. 장난칩니까? 어? 아니 총 100정하고 뭐 미사일 1,500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방어용이잖아요. 공격용이 아니잖아. 그죠? 비행기 못 날아다니게 하겠다는 거고. 이건 공격용이잖아. 그죠? 방어용도 있겠지만 안 주잖아. 이것만 주고 방어만 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총알도 몇 발 안 주고. 전쟁은요. 돈입니다. 돈. 돈이 많은 데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기, 물자, 그죠? 군수품 이런 거 구입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요. 구글 이미지, 그죠?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세요. 우크라이나 도시. 그러면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지금의 처참해진 우크라이나 시내가 나올 겁니다. 그걸 비교해서 보세요. 과연 이런 말들을 하는 이 기자들, 이런 작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이런 말들을 할까요? 기껏해서 이거 줬다고 해가지고 생색을 내는 얘네는 뭔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하고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 텔레비전 다 탔어. 하다못해 내 현찰까지 다 타버렸어. 통장, 신분증 다 타버렸어요. 집이 홀라당 다 탔어. 우리 집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망했다. 근데 윗집, 아랫집, 주위 사람들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거 도와줘서 우리 집을 다시 싹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땡큐 고맙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전체가 다 똑같이 불이 탔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걱정을 하겠죠. 옆집 사람하고 앞집 사람하고 윗집 아랫집 사람들하고 손잡고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와 우리 나라에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야. 거기에 제 지역이에요. 선포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그게 국가야. 그러면서 다시 아파트도 져주고 살림살이도 해주고 무이자 융자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시 2, 3년 지났더니 괜찮아졌어요. 내가 우리나라 살길 잘했다. 근데요 나라 전체가 불타버린 거예요. 누가 도와주나요?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이 나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제발 여러분들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쓰잘데없는 방송 보시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도시라고 구글링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졌다. 패퇴할 거다. 바이든이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자기 이미지 관리예요. 러시아는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는 이 전쟁 끝나고 나면요, 푸틴은요, 국민적 영웅이 될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쇼펜이라는 사람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CNN은 문제네. 기자와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대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고, 누구를 위한 승리라는 거죠. 쇼펜 이 사람은 뭐 영화도 만들고, 자기가 영화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도 잘하는 배우인데.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됐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을 직시해야죠.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는데 무슨 승리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어딨나요? 우즈벡. 우즈벡은 아니죠. 우크라이나. 어디 갔지? 나와라, 우크라이나. 어, 잠깐만. 흑해. 흑해가 어디야? 여기가 흑해인데? 아, 여기구나. 아, 씨, 엄한 데가 있었네. 자, 우리가 아는 단어만 우리가 요약을 하면 돼요. 단어만. 자, 우리가 아는 단어. 자, 도네츠크. 그죠? 루안스크네요. 루안스크. 그죠? 마리우폴, 짜포리자.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가요? 크림. 여기가 크림이에요, 크림. 그죠? 그 다음에 뭐 세세하게 뭐 다 다른 요런데 뭐 멜리토폴이라든지 요런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여기가 러시아겠죠? 그죠? 러시아겠죠? 자, 러시아는요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지도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왔죠? 러시아가 가져가는 거? 이 러시아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손해를 봤나요? 어? 러시아가 손해를 봤나요? 그렇게 원하던 흑해의 부동항을 자신들이 가져오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전략적 물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그죠? 통로도 만들었고. 러시아가 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전쟁은요,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딱 두 가지예요. 헌법이 법으로 인정한 살인을 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군대 생활 2년을 하면서 제가 그냥 나라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어, 세상살이가 좀 많아지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때가 제일 무서운 훈련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훈련이냐?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적들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게 방어를 해야지.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최우선이 적을 죽여야 됩니다. 살인하는 훈련이었죠.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 너무 미화가 돼 있고 전쟁이 너무 가볍게 취급받고 있어요. 언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저 유튜브라든지 SMS에 이런 데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취급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제발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을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푸틴이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아직까지 지지세가 그렇게 많고 강력한 그런 권좌에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겪어온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아니죠. 그때 당시 그 러시아죠. 러시아 맞나? 헷갈리네. 베를린이라고 볼게요. 베를린. 베를린은 아니죠. 모스크바. 맞나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베를린은 독일이죠. 이렇게 헷갈리냐. 큰일 났네. 기침도 많이 나오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저는 이게 뭐 편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하여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떻게 독일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 막아낸 지역이 어딘지를 안다.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뭐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세는 엄청납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키예프, 민스크, 오데사, 베를린 공방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이 최후의 보로 같은 거예요. 이
러시아, 모스크바가 여기잖아요.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스크라든지 키예프라든지 오데사에 대해서 뭐 이때 어떠한 전쟁이 있었고 무슨 고지가 점령되고 어떻게 싸우고 뭐 이런 거는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봐요. 디테일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 방어선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6.25를 겪었듯이 이 러시아 국민들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악몽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은 이 라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를 푸틴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키이우, 지금의 키예프죠. 키이우를 그렇게 작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함락을 안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함락을 안 한 거예요. 단 하나예요.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심리를 다운시키는 거. 너네들이 한 번만 더 한다? 이 라인은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이야. 근데 니네들이 갑자기 여기다가 대포를 갖다 놓으려고 그래?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랬다가는 우리는 가만 안 있어. 니네들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심리적인 어떠한 압박을 가한 거죠. 그것도 잔인하게. 되게 잔인할 거예요. 푸틴의 지금 고민은 딱 하나일 겁니다. 하도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에 찍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잔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잔인하게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점령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내피셜이에요. 아니길 바래요.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요 라인이 2차 세계대전 최후의 라인이고, 요 크림반도가,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먹어버린 거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하여튼, 어디 갔어? 헷갈려, 씨. 점점 헷갈리네. 아, 이게, 요 지역만 가져온다 그래도 본인들은 부동항. 그죠? 부동항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에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갑자기 또 요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얘기 나네요. 그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왜 깨졌는지. 그것도 한번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하죠, 그러면. 쉽게 빨리 할게요. 러시아가 일본이 왜 운이 좋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본이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영국도 섬나라. 그죠? 영국하고 일본이 같은 섬나라야. 그래가지고, 플러스 되는 게 있어. 아, 자기네들 마음에, 섬나라는 외로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 외세 침략은 없는데, 내분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분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밖에다 전쟁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요게 얘네들 공통점이에요. 얘네들 심리하고 똑같아요. 섬나라 애들이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싸가지 없고 개인주의고 나쁜 놈들이에요. 얘들이 사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배를 띄웠죠. 여긴가 띄웠을 거예요. 이렇게 띄어서 가는데 영국이 있어. 아씨, 요거 이제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서워. 한번 붙으면 안 돼. 아씨, 이렇게 갔나? 하여튼 해가지고 얘네들 피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한번 깨졌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갔어.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넣고 기름도 한번 넣고 밥도 달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왔어. 왔는데, 야, 이게 옛날에 그 석탄 때는 증기선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한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왔겠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름도 다 떨어지고 빨리 여기로 와야 돼. 그죠? 자기네 러시아 땅에 와가지고 보급받고 기름도 넣고 사람들 쉬게 만들고 군인들 쉬게 만들고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 건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걸렸네. 그래서 깨진 거지. 그죠? 여기가 팍 깨진 거죠. 운이 엄청 좋다, 일본은.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대만, 일본하고 대만에서는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 더 좋아해요. 심리가 희한하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지 않게 됐는지가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거든. 그죠? 근데 대만은 본인들이 섬에 산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친한 게 아니라 일본이 대만한테 뭔가 많이 해줬어요. 그거는 얘기하기가 좀 길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일본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다
다 운이 좋아. 대만한테도 운이 좋았고, 러시아 깨질 때도 운이 좋았고, 중국한테도 운이 좋았고, 우리나라만 운이 안 좋은 거야. 뭘 하려고 하면 맨날 우리나라한테 깨져. 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 미워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일본 나쁜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그리고 코로나요. 코로나가, 그죠? 코로나가 색깔이 좀 변했죠? 어떻게? 빨간색이 요게 회색이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왜 요 코로나가 색깔이 이렇게 조금 변하고 부동산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올라왔느냐? 단 두 가지예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괜히 검사 받았다.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확진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 확진됐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검사를 받더니 음성이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했더니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가야겠다 가지고 그 다음날 쉬고 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몸도 좀 무거운 것 같고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지 가지고 가서 받았어요. 근데 또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출근해야지 해가지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몸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상해. 이 진짜 나 걸린 것 같다. 우리 큰 놈하고 증세가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있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때 내가 검사를 받아야겠다. 머리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할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되니까 목만 좀 챙겼지 정상이라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집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는 회사원이고 회사를 쉰다 그래도 회사에서 70% 정도의 그 임금 지급이 되니까 쉬어도 뭐 무방하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그래 일용직 노동자, 그 다음에 단기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해가지고 뉴스 검색을 했더니 웬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샤이 오미크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 증상이 있어도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약 먹고 그리고 제가 자택에서 집에서 이걸 하는데 약도 안 줘요. 확진됐다 그러면 그냥 약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 공통적으로 다 받는 약 같아요. 그 약만 주고 그 다음에 뭐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약 안 먹거든요.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냥 타이레놀만 먹고 버티는데 타이레놀만 있어도 버틸 정도. 그 정도 증상이다? 그러면 굳이 제가 왜 집에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샤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검색어에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생활이 어렵고 지금 쉬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숨긴다는 거죠. 확진인 것 같아. 몸도 무거워. 근데 말은 할 수는 없어.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이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꽤 크겠죠. 그죠? 얼마 전까지 확진자가 뭐 60만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였다.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 나왔던 사람이 60만일까요? 지금 엄청 심해졌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50개 중에 마지막인 하와이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홍콩 1만 명 아래로 사망자도 140명까지 떨어졌답니다. 그죠? 지금 중국은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은 안 좋아요.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근데 전 세계는 중국 이외의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색깔을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켰냐? 전에는 회색이었는데 왜 갑자기 색깔이 빨간색도 아니고 중간으로 왔느냐? 이건 뭐냐면 변이에요, 변이.
이 상태에서 어떠한 변이가 나와가지고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나왔을 때는 큰일 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걸 한번 추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중국 이외에는 이게 호재예요. 증시에는 호재. 뭐 호재라고 녹아들 것도 없고 악재라고 주가를 뺄 그런 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증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추적을 하느냐?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변이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방콕에서요, 태국에서, 델타 크론, 오미크론하고 델타 바이러스가 섞인 델타 크론 변이가 70여 건 발견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에서 나온 기사였거든요. 어, 이스, 이스라엘에서요, 여행객 2명이 기존의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죠? 어디선가 아주 작게는 그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이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이런 얘기죠. 요 나오기 전이죠. 여기 19일 날 뉴스고 17일 날 뉴스에서는요.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신종 변이는 증세가 아주 가볍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우리가 이 스텔스라는 걸 왜 붙였냐면 검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 추적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요게 주식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랬을 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특히 뭐 때문에? 변이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갑자기 빨간색이 됐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려고 그런다. 근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 뭐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뭐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금리하고는 상관이 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거 좀 쓸까요? 금리 인상. 그러면 우리나라는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인상을 할까요? 어?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나온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은행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규제를 풀었다. 한도를 풀었다. 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거기 나온 것 중에 무슨 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변화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 마진이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는 뭐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곳이 없다. 갚자. 그래서 갚아버렸고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자금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돈이 대출 받은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전세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전세자금 대출로 썼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딘가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악성 채무가 아닌데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어. 50%가 빠졌어. 그죠? 그러면 그거를 안 팔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잖아요.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팔게 되면 50%가 사라진 거예요. 1억을 대출 받았는데 1억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못 갚으면 5천만 원은 어떻게 되죠? 영구적인 이자가 되는 거죠. 영구적인 채무가 되는 거죠. 이게 악성 채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들, 내가 1억 대출 받았는데, 뭐 부동산 이쪽 말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는데 돈을 벌었어. 아니면 단기 자금으로 어디 융통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아도 내 잉여 자금이 더 많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 야 이거 정리하고 대출금 갚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돈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그 대출 예대 마진이 적어지는 거죠. 돈을 적게 버는 거죠. 영업이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금리가 올라가요. 연준 금리가 올라가? 그럼 우리나라 금리로 따라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악성대출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자영업자 이런 대출 때문에 금리를 임의대로 못 올려요. 그러면 연준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팬더멘탈이 탄탄하고 우리나라가 괜찮다? 라고 한다 그러면 돈은 그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인플레, 고물가, 고에너지, 돈 쭉쭉 빠져나갑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음, 아, 연준 금리 인상, 그죠? 요거는 시티그룹에서 새로운 전망을 냈다고 합니다. 올해 금리를 0.5%, 50bp씩 4차례 인상한대요. 그리고 0.25포인트씩 2차례 인상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시티그룹에서 새로운 전망이라고 내놨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실화가 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그때그때 시대, 그때그때 그 시기에 적당하게 반응을 해서 올리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이 시티그룹에서 이런 새로운 전망을 내놨다는 거는 지금 당장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좋다는 거는 뭐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따라 올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에서 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규제를 풀면 풀수록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요. 이게 무슨 경제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디테일하게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저 같은 소시민 무식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그랬다더라. 흐름이 그렇다더라.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더 내려갈 겁니다. 어, 뭐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가구 2주택 뭐 풀어준다. 뭐 그 세금 적게 내게 뭐 해준다. 뭐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집값은 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져. 어? 이자는 많이 올라가.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계속 집을 팔겠죠. 이자를 메꿔야 되니까. 그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2000 제가 사는 그 지역구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을 했죠. 거래도 안 되고 그때 규제를 다 풀어버려 가지고 뭐 세금도 안 냈어요. 이 부동산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구 구청에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어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뭐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세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도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규제를 풀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 하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버리면요. 이거는 진짜 서민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살 나느냐? 세금이 일단 안 거치죠. 서로서로 집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리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금리 조금만 늦게 올려가지고 돈이 쭉 빠져나가면 안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신들 내피셜이죠. 금융위기는 어디서 왔다? IMF는요.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어떠한 그 해이해진 정신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 경험들 다 있잖아요. IMF, 금융위기. 금융에서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그 파급은 굉장히 세요. 미국도 금융에서 터져가지고 나라가 작살나다가 기축통화라는 달러가 있어서 살아났고, 우리도 IMF도 금융에서 터진 거잖아요. 금융에서 터져가지고 IMF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유출되고, 그죠? 손 안 댈 겁니다. 환율 같은 데 손 안 댈 거예요. 음. 부동산 작살 날 수도 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기사가, 제가 중국은 경제가 안 좋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왜 여기서 유출할 수 있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문가 회의래요.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는 강 건너에서 불구경만 하면 된다. 그지? 호떡집 불난 것처럼 구경만 하면 된대요. 이런 주장이 나왔대요. 이번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됐다. 중국은 괜히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취지다. 그죠? 딱 중국다운 멘트를 날렸는데 여기서 뭔가 빠져있죠. 러시아.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방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처럼 강력한 우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왜? 바이든이, 야, 푸틴 너 같은 놈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쟤 바꿔야 돼. 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푸틴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든은 언론 플레이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한테 더 친밀하게 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고맙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멘트 하나 없이 그냥 니들 싸워라. 니들은 힘이 약해지면 나는 힘이 세질 거니까. 근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아픈 거야. 속이 굶어. 어,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 널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미국 애들하고 싸운다 그러면 난 겉만 멀쩡했지 나 힘을 못 쓰고 조만간 나 작살날 수도 있어. 미안하다. 이 얘기가 당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이 작살이 나고 있답니다. 어,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 그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대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조금 세계 경제에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중국에서 먼저 터져 나온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 한다. 고환율에다가 고유가에다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다. 그래서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했다.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되죠, 결론. 결론. 요거를 요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복잡해. 복잡하니까 안 되겠다. 결론은 뭐냐? 결론 하나죠. 결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단 하나입니다. 제 결론. 옛 뚫으면 땡큐. 옛 뚫으면 콧보 몰빵.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